안녕하십니까. 강지연입니다. 어제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44명 증가했습니다. 지난주와 비교해서 다소 줄어든 수치지만 바이러스가 변이되면서 전파 속도가 빨라지는 만큼 지역사회 확산에 대한 긴장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인데요. 방역당국은 백신 개발 시점을 확신할 수 없는 지금의 상황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또 다른 백신은 지난 6개월 동안 쌓여온 경험과 지식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거리두기와 개인 위생을 통해 우리가 몇 번의 고비를 넘겨왔듯이 앞으로도 개개인의 철저한 생활 방역을 통해서 코로나19의 연결고리를 끊을 수 있도록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시민의 방송 TBS는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매일 아침 9시부터 9시 50분 TV와 유튜브를 통해 코로나19 특집 생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어제 0시 기준으로 국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총 13,18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자, 오늘도 서울 상황실에 나가 있는 기자 연결해서 지난밤 주요 내용 또 현재까지 소식 정리하겠습니다. 정선미 기자. 네,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 나와 있습니다. 예, 어제에 이어서 또 신규 확진자가 40명대를 유지하면서 지난주보다는 다소 줄어든 모습인데요. 전국 확진 현황부터 정리해 주시죠. 네, 어제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 44명 추가됐습니다. 지난주보다 확진자 수가 줄긴 했지만 수도권과 비수도권에서 산발적인 감염이 지속되고 있어서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해외 유입 사례가 꾸준히 두 자릿수를 보이고 있는데요. 어제는 2주 만에 지역 감염보다 해외 유입 확진자 수가 더 많았습니다. 지역 발생 20명, 해외 유입 24명입니다. 해외 유입부터 분석해보면 검역 과정에서 16명이 확인이 됐고 지역으로 돌아가 확진된 환자는 경기에서 6명이 되고 나왔습니다. 대구와 전북에서도 각 1명씩 추가됐습니다. 추정 유입 국가는 카자흐스탄이 절반 넘게 차지했습니다. 24명 중 13명이 카자흐스탄에서 나왔고요. 필리핀에서 3명, 파키스탄에서 1명 등 아시아에서만 17명입니다. 그 외 미주 지역 6명, 유럽이 1명입니다. 예.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최근 들어 카자흐스탄이라든가 파키스탄 이런 아시아 지역에서 유입되는 확진자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하지만 방역당국은 해외 유입 사례의 모든 확진자가 검역 과정이나 자가격리 중에 확진 판정을 받고 있다면서 아직 확산으로 이어진 경우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지역 감염을 계속해서 분석을 해보면 경기가 7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이 3명, 인천이 2명 등 수도권에서 12명이 발생해 신규 확진자의 60%를 차지했습니다. 비수도권에서는 연쇄 감염이 퍼지고 있는 광주에서 6명, 대전에서 2명이 나왔습니다. 누적 확진자 수 13,181명입니다. 사망자는 경기도 의료원에서 치료를 받던 85세 남성이 숨지면서 285명으로 늘었고요. 치명률 어제 0시 기준 평균 2.16%를 기록했습니다. 격리에서 해제된 환자가 66명 추가가 되면서 완치 판정을 받은 사람은 11,914명으로 늘었습니다. 격리 중인 환자 23명이 줄어서 982명으로 집계가 됐는데요. 1,000명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네, 서울에서는 어제 0시 기준으로 3명의 추가 확진자가 나왔다고 전해주셨고요. 혹시 또 오후 발표에서 확진자가 더 추가가 됐습니까? 네, 늘었습니다. 먼저 0시 기준에 포함된 3명을 설명드리자면 중랑구 일가족이 1명, 강서구에서 경로를 확인 중인 40대 남성이 1명, 그리고 송파 서울 아산병원을 찾았다가 선별진료소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남양주 거주자 1명이었습니다. 이후 서울시 오후 6시 집계에 9명이 더 늘었습니다. 해외 유입 사례가 5명, 관악구 왕성교회 관련이 1명, 타시도 접촉자가 1명, 경로가 확인되지 않은 2명이 추가됐습니다. 자치구들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즈베키스탄에서 입국한 50대 외국인이 서대문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고 카자흐스탄에서 입국한 30대 여성이 노원구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마포에서는 페루에서 입국한 가족 3명이 한꺼번에 확진을 받았는데 이 가족은 지난 6일 오전에 선별진료소에 다녀온 후에 오후에 공덕역 근처에 버거킹을 방문하는 등 자가격리 의무를 위반했습니다. 마포구는 버거킹 공덕역점에서 이 가족을 접촉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외국인을 찾는 한편 이 가족을 자가격리 위반으로
고발할 방침입니다. 마포구에서는 또 여수시 1번 확진자의 가족으로 양성 판정을 받았던 마포 41번 확진자의 가족도 감염됐습니다. 지난 3일 가족의 확진 소식을 듣고 병원을 찾아가서 검사를 받았을 땐 음성 판정을 받았는데 자가격리 중 어제 증상이 나타나서 선별진료소를 찾았더니 최종 양성 판정이 나왔습니다. 관악구에서는 지난 21일에 왕성교회를 방문했던 예배를 드린 신도가 자가격리 중에 양성 판정을 받았고 중랑구에서는 묵이동에서 감염 경로를 아직 알 수 없는 환자 43번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서울시 누적 확진자 수 9명을 포함해서 최소 1,384명입니다. 네. 해외 유입 사례를 제외하면 어제도 이 서울시에서의 지역 감염 사례는 그리 많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요. 또 요양병원 관련해서 긍정적인 소식도 있다고요. 네, 사망자까지 나왔던 도봉구 요양시설이죠. 성심 데이케어 센터와 관련해 자가격리자 95명이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도봉구는 어제 정오를 기준으로 마지막 3명이 음성 판정을 받으면서 95명이 자가격리에서 해제됐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물론 성심 데이케어 센터 관련한 확진자 중에 절반인 20명은 아직 입원 치료 중이지만 직원과 가족을 통해서 번져가는 확산세가 잦아들었다는 점은 반가운 점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쨌든 이 집단 감염의 불길은 잡은 것 같아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 어제 또 여의도 전경련 회관에서 새로 확진자가 나왔다는 소식이 있네요. 네, 전경련 회관에 입주한 은행에서 확진자가 1명 발생했습니다. 은행은 전경련 회관 32층에 있는데 다행인 점은 이곳에 사람들을 대면하는 영업점이 아니라 은행 전산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곳이었다는 점입니다. 같은 층의 외주 인력과 은행 직원 200여 명은 전원 재택근무로 자가격리 중이고 전경련 회관 건물은 방역당국 지침에 따라서 아직은 폐쇄되지 않았습니다. 한편 서초구의 한 정형외과에서도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경기 안양시에 사는 40대 남성이 어제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이 남성의 근무지가 서초구 정형외과였습니다. 이 확진자는 간호조무사로 일하고 있는데요. 확진 판정을 받기 전날까지 출근한 것으로 알려져서 안양시는 서초구 보건당국에 동선과 접촉자를 조사할 것을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또 다른 집단 감염이 발생하지 않을지 좀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소식만 더 전해드리자면 집회 금지 명령을 어기고 현장 예배를 강행했던 사랑제일교회 목사와 신도들이 감염병 예방법 위반으로 어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정선미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코로나19 소식들 취재기자와 한 걸음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TBS 보도본부의 이강훈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현재 이 전국적으로 크고 작은 집단 감염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감염 확산 규모가 심각한 곳들 중 한 곳이 또 광주광역시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추가 확진되는 그 규모 숫자만 보면은 경기도가 가장 많지만 네. 단일 집단 감염 건으로 보면 광주광역시의 상황이 지금 심각합니다. 그 광주 무등산에 있는 사찰이죠. 지금 광륵사 관련 건인데 이 관련 건이 어제나 12시 기준으로 확진자 수가 총 92명으로 늘었습니다. 네. 지난달 27일에 첫 환자가 나온 뒤에 이틀 만에 12명으로 늘더니 11일 만에 순식간에 100명 가까이로 늘어난 거죠. 아마 오늘이나 내일 이제 100명을 넘길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 감염 확산을 차단하는데 좀 어려움이 많은 상황인가요? 네, 이곳저곳 퍼져 있기 때문입니다. 감염이 오피스텔이나 뭐 교회나 요양원, 여행 모임 또 사우나까지 퍼지면서 총 8개 시설과 모임에서 이 광륵사 관련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건데요. 어제 추가된 확진자 5명이었는데 광산구에 있는 사우나 직원 3명, 그리고 광주 사랑교회 관련 2명이었습니다. 지금 이 감염 확산이 광륵사에서 출발해서 광주 사랑교회로 또 교회에서 사우나로 또 다른 시설로 전파가 되고 있는 모습인 건데 네. 그런데 확진자가 나온 사례 중에요. 상당수가 오피스텔 건물인 금양빌딩과 관련이 있는 거죠. 이 오피스텔 건물에서 확진자가 지금 25명이 나온 상태고 네네. 이 확진자들이 다른 모임과 시설로도 지금 감염이 전파되는 모습인 겁니다. 예. 그래서 이 방역 당국은 나흘 전인 지난 3일에 이 금양빌딩 건물은 폐쇄한 상태인데요. 네. 하지만 이미 다른 모임과 시설로 퍼지고 있으니까 감염 차단은 어려운 상태인 거죠. 이렇게 그 사찰과 교회가 함께
함께 묶여서 집단 감염이 진행되다 보니 네. 종교 시설에 대한 방역에 큰 구멍이 뚫린 셈인데요. 네. 사실 이런 부분은 수도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경기도 수원의 교인 모임에서도 추가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수원의 교인 모임과 관련해서는 어제 하루 5명이 추가가 됐는데 그래서 총 25명의 환자가 이제 있습니다. 네. 출발은 수원 중앙침례교회 신도 가족인 수원 92번 환자였는데 네. 이 환자를 시작으로 감염이 이어졌고요. 어제 낮까지 경기도에서 18명, 인천에서 7명이 나온 상태입니다. 네, 이분들이 대부분 같은 교회를 다니는 신도들인 거죠?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시작은 이 특정 교회 신도의 가족이었지만 이미 주변 지인들로 좀 퍼져 있기 때문에 예. 말 그대로 이제 N차 감염 상태가 된 거고요. 이 모두가 같은 교회 신도인 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이 지자체인 수원시 입장에서는요, 이 교인 모임이라는 말이 쓰여지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지적을 강하게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 염태영 수원시장이 어제 오전에 자신의 페이스북에 직접 글을 올리기도 했는데요. 그 내용을 좀 보면은요, 그 중대본 발표에서 언급된 이 수원시 교인 모임과 관련된 표현은 잘못된 표현이다. 이것이 시민들의 혼선을 지금 가중시키고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염 시장은 확진자들에 대한 심층 역학조사를 벌인 결과 교회 내 감염이 아닌 교회 밖에서 개인적인 친분으로 감염된 사례로 밝혀졌다면서 이러한 사정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단순히 수원 교인 모임이란 표현으로 나오고 있어서 안타깝다라는 마음을 표시하기도 했습니다. 예,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습니다. 하지만 또 방역 당국이나 시민들의 불안감도 이해가 되는 것이 어쨌든 종교 시설을 통한 집단 감염 사례가 계속해서 발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또 경기도의 한 천주교 성당에서도 확진자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에 있는 천주교 원당 성당인데요. 지난 2일에 첫 확진자가 나왔었죠. 그 뒤로 현재까지 교인은 6명, 가족 2명 해서 총 8명으로 늘어난 상태입니다. 당연히 이 성당은 폐쇄 조치된 상태인데 네. 고양시가 이 교인들에 대한 전체 진단 검사는 당연히 벌여야 되겠죠. 대상자가 총 463명인 건데 검체를 다 채취를 했고요. 이 결과는 오늘 오전에 나올 예정입니다. 네. 그러니까 고양시 입장에서는 이 종교시설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한 건 이번이 처음이 됐습니다. 잘 대처를 해야겠군요. 네. 그동안 교회에서의 집단 감염 사례는 많았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네. 이 천주교 성당 관련 사례는 이번이 혹시 처음인가요? 전국적으로 보면 처음은 아닙니다. 올 2월에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다녀왔던 경북 안동교구에 천주교 신자 17명이 집단이 감염된 적이 그렇죠. 있었고요. 예. 네, 이번 고양시에 있는 이제 의정부교구 원당 성당인데 이곳은 이제 2번째 사례가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 전국 지역별로 좀 살펴보면 지금 경기도에서 가장 많은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어제 경기도에서 추가된 확진자가 13명이었고요. 그리고 광주가 6명, 서울 3명으로 어제 신규 확진자 44명 중에서 경기도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많은데요. 네. 이 경기도가 그런데도 이 도내 다중이용 시설에 대해서 내렸었던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오히려 집합 제한으로 완화하는 조치를 취했다면서요. 네, 전체적인 상황을 보고 이제 판단을 한 거겠죠. 집합 금지, 집합 제한이 있다면 당연히 이제 금지가 훨씬 수위가 이제 센 그런 이제 제한 네. 조치인 건데 금지는 이제 말 그대로 집합이 허용되지 않는 거니까 손님을 받을 수 없어서 영업을 할 수가 없는 상태죠. 네네. 근데 집합 제한 조치는 조건을 달고 이제 영업이 허용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출입자 명부를 엄격히 관리하는 것, 또 증상이 있는 사람은 출입을 금지시키는 것. 또는 뭐 사업주나 종사자 모두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 이런 네. 조건들을 달고 방역 수칙을 잘 지키면 영업을 허용하겠다 뭐 이런 것들인데요. 예. 다만 방역 수칙을 만약에 위반한다면 당연히 또 이제 처벌이 따르겠죠. 그래서 감염법 이제 예방법에 따라서 뭐 영업장 사업주 또는 이용자 모두에게 뭐 300만 원 이하 벌금이 이제 부과될 수 있는 조치입니다. 그래요. 이 집합 제한 적용을 받는 시설의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됩니까? 경기도 전체로 보면 8,300여 곳이 됩니다. 우선 뭐 클럽과 룸살롱, 스탠드바, 노래클럽 이런 유흥주점들이 5천여 곳이 되고요. 네. 또 감성주점 130여 곳, 단란주점 1,900여 곳, 또 문제가 됐던 코인 노래 연습장도 있죠. 네네. 네, 670여 곳이 됩니다. 이들 업소들의 90%가량이 이미 경기도에게 그 방역 지침을 잘 지키겠다고 그 확약서, 서약서를 제출을 했는데 그렇다 보니까 경기도 입장에서는 이 정도면 됐다. 그러면 도내 전체 다중이용업소에 대해서 집합 금지는 일단은 해제하고 예. 제한 조치로 전환해도 되겠다라는 이제 판단을 한 거죠. 다만 여기서 이제 또 한 가지 어떤 지켜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좀 다중 이용 시설은 그렇다 치고 가장 문제가 됐던 게 방문 판매 업체입니다. 네네. 이 유흥주점과 함께 행정명령으로 지금 묶였었는데 방문 판매 업체가 지금 도내 한 4,800여 곳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들 업체는 지금 계속 집단 감염의 원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오는 19일까지는 금지 조치를 이어가기로 한 상태입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이들 업체들은 조금 더 강도 높은 그 제재가 좀 필요하다라는 거고, 다만 이제 경기도 입장에서는 전체 상황도 봐야 됩니다. 이 상황이라고 하는 거는 도내 지역 경제에 주는 상황인 거죠. 그렇겠죠. 그래서 영업을 무조건 막는다고 될 일이 아니니 상황을 예. 좀 봐가면서 이 제재 조치의 수위를 결정하겠다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자, 지금까지 수도권과 국내 상황 짚어봤고요. 계속해서 해외 상황도 살펴봐야 할 텐데요. 네. 최근 들어 남아메리카 지역의 확산세가 무섭습니다. 네. 브라질이라든가 페루, 칠레 같은 국가들 상황이 좋지가 않아요. 네, 지금 브라질 대통령이 이제 확진 판정을 받은 네네. 소식이 지금 전해진 상태인 건데, 물론 지금 전 세계 전체를 보면 지금 북미, 남미, 아메리카 대륙이 가장 확진자가 많고, 물론 미국이 가장 많죠. 지난 7일 기준으로 누적 확진자가 303만 명을 넘겼으니까요. 예. 그런데 브라질이 2위로 쫓아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브라질이 166만 명을 이제 넘긴 상태고, 페루와 칠레도 30만 명을 넘겼죠. 확진자가 대거 나오고 있고, 예. 유럽으로 보면은 러시아가 69만여 명, 또 영국이 28만여 명으로 가장 확진자가 많은 상황입니다. 네네. 그런데 뭐 우리나라도 그렇겠습니다만 해외 주요 국가들도 각종 이 뭐 방역 조치 또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피로감이 누적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방역에 더욱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싶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가 이런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또 여러 방역 수칙들 지금 거의 다 공통적 수준으로 지금 다 시행은 하고 있겠죠. 네. 하지만 현장서는 이런 것들이 제대로 잘 지켜지지 않다 보니까 각 나라에서 다 또는 지방 정부의 어떤 통제가 따라지지 않아서 이 방역이 이제 발목이 잡히고 있는 겁니다. 네. 지금 가장 확진자가 많은 미국 또는 뭐 유럽에서의 어떤 영국 이런 나라들도 뭐 술집이라던가 또 여름철 됐으니까 해변 이런 네. 곳에 많이 사람들 모이고 있는데 현장서 이런 수칙들이 잘 지켜지지 않는 거죠. 안면 기자의 리포트를 통해서 현지 상황들 어떤지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코로나19가 최근 빠르게 재확산하는 미국에서는 누적 확진자 수가 전체 인구의 1%인 3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술집과 해변에서 음주와 파티를 즐기는 인파로 주 정부들은 주말마다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미시간의 한 대학 인근 술집에서는 무려 170명이 한꺼번에 코로나19에 감염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소홀히 한 것이 결국 집단 감염으로 이어진 겁니다. 결국 텍사스, 플로리다, 애리조나주는 술집 영업을 금지했습니다. 플로리다의 마이애미 데이드 카운티도 각종 파티장과 식당 영업을 다시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마이애미 시장은 여기에 더해 많은 사람들이 몰릴 경우 해변 재폐쇄도 경고했습니다. 지난 주말 봉쇄 조치 이후 석 달 만에 술집과 식당, 카페 문을 다시 연 영국의 상황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동안의 답답함을 해소하려는 듯 수많은 사람들이 사회적 거리두기나 마스크 없이 시내와 술집에 몰렸습니다. 경찰과 보건 전문가들이 재확산 가능성을 경고하고 나섰지만 영국 정부는 경제 재개를 계속할 방침입니다. Vast majority of people are, I think, doing the right thing. They are, increasingly people are able to use the freedoms that we're restoring. I had my hair cut yesterday and I'm very relieved about it. 하지만 BBC는 7일 지난 주말 문을 다시 연 잉글랜드의 최소 3곳의 술집에서 확진자가 발생해 다시 문을 닫았다고 보도했습니다. TBS 안미연입니다.
네, 감염 확산세는 여전히 거세고 또 사람들은 답답함을 해소하고자 하고 정부 입장에서는 참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이 세계보건기구 WHO의 코로나 대응 방식에 불만을 품고 탈퇴 선언을 했다는 소식이 있군요. 네, 미국은 지금 상황이 워낙 엄중하다 보니까 WHO와의 어떤 협력 관계를 잘 유지하면서 국내의 어떤 문제를 해결해 가야 되는데 오히려 WHO 탈퇴를 하겠다라는 그런 선언을 했습니다. 네. 이 코로나 대응 방식의 불만이라고 함은 바로 중국과 관련돼 있습니다. WHO가 중국의 편향적이다, 그러니까 편향적으로 우호적이다라는 예. 불만을 갖고 있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한 건데요. 기구 탈퇴라는 극약 처방을 내놓은 거죠. 예. 미국이 WHO의 탈퇴를 통보한 것은 지난 6일로 확인이 되고 네.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에게도 탈퇴서가 제출이 됐다라는 외신들의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탈퇴가 즉시 처리되는 것은 아니고요. 1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2021년 7월 6일 이후에 적용이 될 수 있는 건데 이제 문제는 내부 사정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일단 이런 메시지를 내놓은 것은 뭐 기자회견을 통해 보면은 미국이 WHO에 1년에 4억 5천만 달러의 그 돈을 내고 있는데 예. 중국은 그의 10분의 1도 안 되는 4천만 달러밖에 내지 않으면서 WHO를 중국이 완전히 통제하고 있다라는 어떤 비난을 한 거죠. 그러면서 WHO의 모든 관계를 끊겠다라고 한 건데 이것은 역시 이제 미중 관계의 어떤 갈등 구도로 보일 수 있지만 예.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겁니다. 이 엄중한 상당히 지금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떤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 여러 가지 국내의 어떤 이런 잘 대처가 못한 것에 대한 비난 여론을 다른 네네. 것으로 좀 돌리려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 가 좀 나오고 있고요. 예. 또 자신에게 걸리는 여러 가지 지금 책임성에 대해서도 좀 이것을 좀 분산시키려는 그런 지적이 아니냐 이런 어떤 진단들이 미국 사회 내부에서는 다양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본인을 향한 어떤 그 비난적인 여론의 화살을 좀 다른 방향으로 돌려보겠다는 그런 정치적인 의도도 숨어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TBS 보도본부 이강훈 기자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코로나19 특집 생방송 TBS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이번에는 코로나19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과 이슈들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먼저 김경우 서울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정철진 경제평론가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어제 0시 기준으로 국내 신규 확진자가 총 44명이 늘었습니다. 지난주와 비교하면 다소 줄어들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서도 계속해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고 또 해외 유입 사례도 꾸준하게 발생을 하는 상황인데요. 요즘 상황 그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분석하시는지요? 네, 지금 수도권하고 이제 비수도권을 조금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수도권 같은 경우에도 지난주보다는 말씀하신 것 좀 줄긴 했는데 아직도 그 감염 경로를 모르는 확진자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요. 서울 같은 경우에도 3분 중에 2명, 그다음에 경기 같은 경우에도 7명 중에 2명이 지금 감염 경로를 모르는 감염자로 좀 밝혀져 있고요. 네. 대전 같은 경우에도 계속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데 지금 5명 중에서 또 2명이 또 감염 경로를 모르는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고 좀 우려했던 이제 광주, 전남 같은 경우에도 초반에 환자들이 급증했었는데 어떤 시자체에서의 어떤 선제적인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추가적인 전파가 좀 곧 잡힐 걸로는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 아직도 꾸준히 확진자가 나오고 있고 예. 또 최근에 나온 확진자가 어떤 독서실이라든지 학원이라든지 이렇게 약간 좀 밀폐된 곳에 좀 방문한 기록이 있어서 그쪽에서 노출되신 분들 중에서 추가적인 확진자가 나오지 않을까 조금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예. 지금 말씀해 주신 곳들 중에서 이 대전 지역에서 방문 판매발 집단 감염은 최초 감염 경로를 알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조사 결과 수도권에서부터 전파된 것으로 잠정 결론이 났습니다. 결국에는 이 리치웨이발 감염이 지방으로까지 이어졌다는 말인데요. 이 방문 판매를 통한 확산세가 정말 심상치 않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대전의 방문 판매 업체의 감염 원이 어디였을까 이렇게 추적을 해보면
해보니까 아직 그 중대본에서 공식적으로 확인한 사항은 아니지만 대전시의 발표에 따르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대전의 51번 확진자가 수도권에 있는 방문 판매 리치웨이 접촉자와 이제 만난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네. 사실 대전하고 서울은 굉장히 가깝기 때문에 많은 왕래가 있고 특히 이제 방문 판매업들이 서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고 여러 가지 품목을 다루다 보니까 이러한 방문 판매 업체들끼리 연결은 이제 충분히 타당한 것으로 보이고요. 아직 구체적으로 이제 어떤 감염 경로가 있었는지는 확인되고 있지는 않지만 대전에 감염되셨던 분들이 서울을 많이 왕래하고 확진자들과 접촉한 사실들을 이제 발표해서 대전시에서 이제 발표를 했는데요. 아마 중대본에서 추가적인 확인이 곧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 설명회가 열리면 여러 지역에서 사람들이 모여들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확산될 위험 역시 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지난달부터 수도권에서는 이 방문 판매 업체에 대한 집합 금지 명령을 내렸는데요. 그런데 모이지 말라고 했더니 이제는 찾아가는 설명회를 열어서 감염이 확산되는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동안의 어떤 집단 감염들의 추이를 보면 이제 최초에 시작됐던 뭐 테마라고 할까요? 카테고리가 있었죠. 네. 신천지라든가 콜센터라든가. 근데 지금 문제가 이 방문 판매업이 또 하나의 좀 불씨가 될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예. 이 방문 판매는 또 피라미드와 연결되고 있고요. 과거에는 뭐 전기장판이라든가 자석료를 팔았다면 이게 뭐 코인 뭐 이런 식으로 이 형태가 바뀌고 있거든요. 그럼 교육도 해야 되고 거기 또 모임들이 자주 갖게 되는데 예. 앞서 말한 것처럼 이제 리치웨이발 방판도 문제가 있었지만은 네네. 지금 과천에서 50대 확진자가 발생을 했는데요. 네. 결국 이 확진자도 방판과 방문 판매와 관계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사건을 좀 보면은요. 예. 6월 26일, 27일 날 건강식품 관련한 이 방문 판매업 설명회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 다다음 날에 이제 업체 대표가 확진이 됐었는데 문제는 여기에 있었던 이 대표가 거짓말을 한 거예요. 방판에 대한 이야기를 없이 예. 이제 인천시에 보고를 했었고 그 사이에 문제가 뭐냐면 당시 이 설명회에 갔던 17명 중에서 5명이 확진이 됐고요. 또 5명 중에 가족 뭐 이렇게 2명, 1명들이 연달아 이제 감염이 된 것을 확진된 것을 확인이 되면서 네. 먼저 좀 이런 방판을 했다라는 것을 좀 고백을 했다면 빠르게 잘라낼 수가 있었었는데 그러게 좀 말입니다. 이게 일파만파로 커지게 되고 이것은 방문 판매 관련한 한 사례입니다. 근데 계속해서 지금 점조직처럼 여기저기에서 이런 설명회들이 열리고 있고 그렇다면 굉장히 밀집된 지역에 뭐 10명 이상씩 모여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게 돼서 앞으로는 이 방문 판매 설명회 혹은 방판, 뭐 피라미드 판매 이쪽을 굉장히 좀 더 관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물론 관리를 더욱더 집중적으로 해야겠습니다만 지금 말씀해 주신 사례에서처럼 교묘하게 거짓말을 한다던가 뭐 숨긴다던가 이런 식으로 나오면 사실상 속수무책이라고 봐야 하거든요. 어떤 대안이 없을까요? 네, 맞습니다. 특히 이제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여기저기 조금 신체 기능 변화가 생기니까 뭐 이런 건강기능 식품이라든가 이런 물품에 좀 혹하실 수가 있기 네, 때문에 네. 고령층을 대상으로 이런 방문 판매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 아무래도 이런 것들이 효과가 뚜렷이 증명된 것이 아니고 또 일부는 불법 판매도 있다 보니까 이렇게 밀폐되고 잘 알려지지 않은 숨겨진 공간에서 하다 보니까 그런 데가 좁고 또 밀폐되어 있고 감염 전파가 잘 일어나기 쉬운 그런 환경이 많이 조성되어 있고요. 또 이렇게 한 군데서 물건을 팔고 나면은 이제 다 팔았다고 생각하면 또 다른 데로 옮기기 때문에 이렇게 일시적으로 운영하는 떴다 방식 운영도 많기 때문에 예. 어떤 행정력이나 단속이 좀 어려운 것이 사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방문 판매업 자체는 이제 신고를 해서 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각 지자체에서는 신고된 업체들 대상으로 점검을 하고 있고 이제 무엇보다도 이제 어르신들께서 이러한 설명이라든지 또 이런 방문 판매 물건을 사시고 이런 것들을 좀 자제하셔야 될 것 같고요. 아예 예. 가지를 마셔야 되겠고 또 이제 의심 증상이 있으신 경우에는 바로 조기에 선별 검사를 받으셔서 빨리 확진을 받고 추가적인 전파를 막고 또 본인의 건강을 위해서도 조금이라도 의심되면 조기에 선별 검사를 받으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맞는 말씀입니다. 자, 이번에는 경제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몇 달 전에 이 코로나19 때문에 국내 증시가 크게 휘청했던 그 시기에 개인 투자자들의 힘으로 빠르게 회복했던 사례가 있거든요. 이것을 이른바 동학개미 운동이라고 부르는데 외국에서도 이 우리나라 사례를 주목하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동학개미 운동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1800년대 후반에 동학운동이라고 네네. 있지 않았었습니까? 예. 외세에 맞서서 우리의 민초들이 이제 뭐 그때는 관군도 도와주지 않았고 스스로 했었던 그 운동에 좀 빗대어서 최근에 주식시장, 특히 한국 증시를 개인 투자자들이 지킨다. 예. 왜냐하면 외국인들도 계속 팔고 뭐 기관 투자자도 도와주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동학개미 운동이라는 이 네. 신조어도 생겼고 실질적으로 지금 개인 투자자들의 비중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것도 맞습니다. 뭐 거래 대금을 보면은요, 작년에는 하루에 뭐 많아야 9조 원, 8조 원대였었는데 네. 최근 추이를 보면 18조, 19조, 하루 평균 거래 대금이 20조 넘는 경우가 많아서 예. 거의 작년 대비 일평균 거래 대금이 2배 이상 늘어났죠. 그러니까 이미 작년 전체 거래 대금을 추월하게 되는 그 정도로 뜨거운데 네. 이 모든 거래와 거래 대금에 누가 이끌고 있느냐? 바로 개인 투자자들이 이끌고 있어서요. 예. 외신 같은 경우에도 뭐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도 한국의 이 개인 투자자의 운동, 동학개미 운동에 주목을 하고 특히 최근에는 개인 투자자가 국내 주식시장뿐만이 아니라 뭐 미국 주식, 해외 투자도 굉장히 활성화가 돼 있거든요. 이 네. 애플리케이션의 발달로 인해서 뭐 테슬라라든가 애플이라든가 아마존이라든가 외국의 우량주들도 대거 매입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예. 실질적으로 이렇게 개인들이 주식시장에 뛰어드는 이런 모양새 흐름들은 우리만의 일은 아닙니다. 다른 나라에도 사례가 있나요? 동학개미 운동이라고 하는데 예, 예. 미국은 로빈후드 랠리라고 해서 그러니까 미국이라든가 서양 외국은 이렇게 직접 투자를 잘 안 합니다. 예, 예. 그러니까 펀드를 통해서 투자한다거나 자신의 퇴직금을 뭐 전문가가 굴린다든가 하는 게 일반적인데 최근 들어서 코로나19 이후에 이제 미국에서도 개인들이 그 로빈후드라는 거래 앱이 있거든요. 예. 그걸로 속속 뛰어들고 특히 연령대를 봤더니 2030이 굉장히 많더라. 근데 우리의 동학개미 운동도 지금 보면 2030이 굉장히 많이 지금 신규 주식 투자에 뛰어들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뿐만이 아니라 뭐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적인 현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아마도 지금 모습을 좀 보면 우리도 그렇고 뭐 외국도 그렇고 부동산 가격이 천정부지로 다 뛰어 올랐거든요. 네네. 그러면 나의 재산을 불릴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소액으로 뭐 주식밖에 없다. 또 이런 불안감들이 속속 주식시장으로 뛰어들게 하는 그런 이유가 되지 않나 보여지고 있는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또 과열 국면이 되면 또 큰 조정들이 오게 마련입니다. 뭐 조정이 그렇죠. 꼭 온다 이렇게 제가 뭐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네. 변동성에 대한 위험도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의 큰 랠리가 나오려면 개인만 계속 사면은 안 돼요. 외국인 투자자라든가 기관 투자자도 예. 함께 사고 팔고 이런 매매가 돼야 되는데 네, 큰 손들이 지금- 움직여줘야죠. 예, 지금의 흐름은 외국인들이 너무 계속 팔고만 있기 때문에 지금 뛰어든 이제 동학개미 운동의 개인 투자자분들은 늘 리스크 관리, 이 손절, 뭐 얼마 정도 손실을 보면 여기서 끊어낸다. 또 이런 각오와 원칙들을 지켜야 되기를 또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예. 이 현명한 판단이 또 필요하겠네요. 물론 좋은 움직임입니다만 지금 짚어주신 그런 부분도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코로나19로 위축된 내수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역대급 규모의 3차 추경이 편성됐습니다. 코로나19로 가장 큰 피해를 본 8개 분야에 대해서 소비 쿠폰을 발행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뭐 어떤 분야에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설명해 주시죠. 네, 정말로 참 우여곡절 끝에 통과가 됐습니다. 3차 추경이고요. 35조 1,000억 원. 1년에 3번 추경하는 게 뭐 거의 수십 년 만의 일이기도 한데 네. 많이 쓰이고는 있습니다. 그 와중에 소비, 그러니까 경기 부양 쪽으로 좀 쓰였던 부분만 따로 떼어놓고 좀 설명을 해드리면 뭐 전에도 설명드렸지만 역시 눈에 확 띄는 것이 소비 쿠폰입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부분에 이제 일종의 할인이라든가 이런 쿠폰 형태를 통해서 실은 긴급 재난지원금이 소비 부양했던 이 효과가 지금 거의 사라지고 있거든요. 예. 그것에 바통을 받는다 이렇게 보면 될 텐데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지만 가령 숙박 같은 경우에 일정 기간에 온라인 예약했을 때는 3만 원에서 4만 원을 할인할 수 있고 네. 100만 명이 여기에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관광 부분, 외식 부분, 또 공연이라든가 영화 같은 경우에도 한 140만 명 정도를 통해서 뭐 미리 온라인 예약할 경우에는 1인당 6천 원을 할인하고 하면서 이 정부가 이 3차 추경에 이런 소비 쿠폰을 넣은 것은 이렇게 해서라도 좀 소비에 마중물을 했으면 마중물 되는 역할을 했으면 이제 그런 바람과 기대를 통해서 892만 명 정도가 혜택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데 네. 이게 골고루 가지는 않을 수는 있습니다. 즉, 뭐 이용하시는 분이 계속 예. 이용하실 수는 예, 있겠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 큰 내수에 좀 이제 촉발시키는 계기가 됐으면 또 그런 바람도 함께 가져봅니다. 예, 이게 굉장히 좋은 취지의 사업이고 또 경제적 타격을 받은 그 여러 분야들에 도움이 되기를 정말 바람하지 않는 그런 마음입니다만, 그런데 이 중에서도 그 문화 공연 업계의 경우는 사실 현장성이 생명인 분야 아닙니까?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렇게 코로나19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실내에 모여서 공연을 관람하는 그런 공연 문화 분야의 소비 쿠폰 발행이 적절한가 우려하는 시선도 있거든요.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이렇게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특히 2단계로 올려야 되지 않나 이런 분위기 속에서 또 그러게요. 전국적으로 이제 퍼지고 있고요. 네.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문화 공연을 보라고 독려하는 것이 또 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많이 있고요. 또 한편 반대로는 이렇게 문화 공연 업계가 코로나19에서 좀 많은 피해가 속출하고 있기 때문에 지원이 이제 지원이 굉장히 절실한 상황이 되겠는데요. 아무래도 좀 시간을 봐서 코로나19 확산 추이를 봐서 예산은 이제 정해진 거니까 시기를 봐서 이제 쿠폰이 발행돼야 될 것 같고요. 예. 또 아무래도 이런 그 문화 공연 업계 중에서 조금 특히 더 어렵고 영세하신 분들은 이제 지하라든가 또 좁고 이런 소극장 규모로 운영하신 경우가 많아서 네네. 더 이제 그 밀폐된 공간에서 전파 위험이 높기 때문에 더 어려움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기존에 우리가 이제 뭔가 소비를 많이 하고 공연을 많이 보러 와야지 잘 된다. 이런 개념을 좀 틀을 깨고 뭔가 이제 비대면 문화공연 관람을 장려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래서 촬영 장비 같은 것들을 지원한다든가 넓은 공간을 지원한다든지 또 야외에서 할 때 이제 충분한 거리를 띄워서 관람할 수 있게 한다든지 이렇게 그 비교적 감염 전파 위험이 낮은 이런 문화 공연을 좀 집중적으로 좀 지원해주고 또 이런 것들을 관람하시는 분들에게 조금 더 쿠폰 혜택을 준다든지요. 또 아니면 우리가 이제 온라인으로 또 이제 유료로 시청할 수 있는 채널들을 많이 만들어서 네네. 소극장 어려우신 분들을 이제 온라인으로 연결해서 또 보시는 분들은 이제 유료로 보신다든지 예. 아니면 케이블 TV나 온라인으로 보실 때도 유료 VOD 채널과 연결한다든지 좀 다양한 방법들을 동원해서 예, 언택트 방식으로 해서 비대면으로 하고 그런 것에 참여하는 업계들에 조금 더 지원해주고 또 그런 것들을 시청 관람하시는 분들에게 조금 더 쿠폰을 집중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그렇게 뭔가 좀 새로운 방법으로 이 추경 예산 그 문화공연 관람 지원을 하시는 방법들을 좀 많은 아이디어들이 좀 모이는 것이 우리가 지금 기존에 이렇게 밀폐된 곳에서 모여서 공연을 관람하는 그런 것들은 좀 바꾸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비대면 방식과 병행을 해서 또 현장에서 공연을 관람하는 경우에는 무엇보다도 당연히 철저한 방역 지침이 뒷받침이 되어야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국내 소비 진작을 위해서 정부에서 여러 가지 지원책을 확대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뭐 전 국민 재난지원금부터 시작해서 이런 소비 쿠폰 발행까지. 그런데 이렇게 많은 지원금 규모를 정부 재정으로만 충당할 수 있을지 이러다가 내년에 세금 폭탄을 맞는 것은 아닌가 또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렇습니다. 뭐 우리가 흔히 개인 간에도 빚은 어떻게든 갚아야 된다. 예. 왜 뭐 그런 이야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현재 너무나 급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가 3차 추경까지 하면서 재정을 풀어서 경기 살리는 데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만 네. 이런 것들도 결국은 이제 빚으로 가는 겁니다. 즉 정부도 국채를 발행하는 일종의 채무를 지게 되는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작년보다도 국가 채무가 거의 한 98조 원 이상 또 늘어난 이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에 대한 판단은 이런 거예요. 우리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워낙 경기가 심각하니까 네. 먼저 돈을 쏟아 부어서 최강의 하강을 막는다. 그러나 이제 이게 어느 정도 막게 되면 그 다음에는 이 엑시트 플랜, 즉 탈출에 대한 고민을 좀 해야 되거든요. 네. 뭐 그런 여러 가지 차원 중에 하나로는 역시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증세에 대한 부분인데 일단은 워낙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정부는 증세에 대한 것들은 이제 언급은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나 뭐 내년, 후년에는 뭐 어떤 방식으로든
이 부분에 대한 국가 빚에 대해서 그것을 되돌리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어느 정도 세금이 늘어나는 것은 뭐 국민들도 생각해 둬야 되지 않을까 또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이제 또 하나가 이 정부도 돈을 풀었지만 한국은행도 돈을 지금 풀었어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네네. 돈이 지금 많이 돌고 네. 있습니다. 역대 최대로 돌고 있고 뭐 M2 총통화량이 3,000조 원이 넘고요. 지금 단기 유동성이라고 해서 오늘 내일 뭐 현금화할 수 있는 바로 현금화할 수 있는 돈도 1,300조 원이 지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게 이제 경기를 살리려고 했는데 실은 문제는 이 돈들이 막 주식과 부동산으로 가면서 이게 참 잘못 좀 우리가 원치 않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서 예. 한국은행도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면 뭐 금리 인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시중 유동성을 다시 빨아들일 거거든요. 예. 그래서 국가 채무뿐만이 아니라 개인 채무도 이 저금리라든가 이게 뭐 천년만년 가는 것은 아닙니다. 언젠가는 갚아야 되는 것이고 금리는 올려야 되고 또 세금도 더 내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것은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또 다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이런 이슈가 있었죠. 세계 각국의 과학자들이 코로나19의 공기 중 감염을 주장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이것이 사실인지 또 사실이라면 우리가 그 지켜야 할 예방 수칙도 상당 부분 바뀌어야 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교수님. 네, 세계 각국의 과학자 239명이 여러 가지 사례들을 모아서 이제 특히 세계보건기구에 이제 방역 수칙 변경에 대해서 건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례들을 들고 실증 사례들을 들고 있고요. 우리가 이제 공기 중 감염하게 되게 하면은 우리가 100만 분의 1m의 크기, 그러니까 1마이크로미터 이하의 크기의 입자에 의해서 감염이 되는 것을 말할 수가 있겠는데요. 네. 보통 이제 중국의 어떤 레스토랑 사례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멀리 떨어져 앉아 있었지만 그 에어컨 바람을 통해서 그 공기를 통해서 멀리 떨어져 있는 다른 테이블에 있는 손님까지 감염된 사례가 있었는데 이것이 이제 공기 중 감염의 사례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요. 네네. 그래서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이것을 검토하고 이제 일부 그런 사례들이 맞다고 이제 인정하고 있고 추가적인 검토가 조금 더 필요하다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고요. 질본에서도 우리가 이제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밀폐된 환경 내에서 오래 머물게 되면 공기 중에 있는 작은 비말에 의해서 공기 감염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밀폐된 곳에서는 이제 환기를 시키고 특히 마스크 착용을 잘 해야 되고 특히 이제 말을 이렇게 엘리베이터라든지 좁은 공간에서 또 말을 많이 하고 전화 통화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다 같이 뭐 노래 부르기를 한다든지 비말이 많이 공기에 퍼지는 상황에서는 누구나 감염이 될 수가 있겠는데요. 그래서 비말 감염과 공기 감염 그래서 비말 같은 경우에 이제 큰 비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직접 날아가서 이렇게 감염이 될 수가 있겠는데 비말 거리가 좀 더 길 수도 있지만 대부분 한 2m 정도면은 비말이 직접 날아가는 것은 좀 가능성이 적겠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거리두기를 통해서 감염 가능성을 떨어뜨리는 이유가 되겠는데요. 예. 이제 공기 감염이 큰 비말은 이렇게 2m 이내로 떨어질 수가 있겠는데 이제 작은 비말 같은 경우에는 바로 떨어지지 않고 한참 동안 공기 중에 좀 부유에 떠 있다가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밀폐된 공간에서 우리가 그 감염자와 같은 공간에 있지 않아도 그 사람이 오래 머물렀던 공간에 이제 상대적으로 작은 물방울에 의한 공기 중에 농도가 높기 때문에 언제든지 거기 들어가면 노출돼서 감염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공기 중으로 감염되는 것은 저희들이 국내에서도 많은 사례가 있었고 또 방역 당국에서의 어떤 방역 지침에도 밀폐된 환경에는 가지 말고 마스크를 잘 착용하고 불필요한 큰 소리로 대화하는 것은 자제하고 이런 지침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국내에서 방역 수칙 지침에 큰 변화는 없을 것 같고요. 예. 다만 이제 마스크 착용을 조금 더 강조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비말 차단 마스크라서 우리가 이제 직접적으로 날아가는 비말도 차단이 되고 또 공기 중에 있는 비말도 우리가 차단이 될 수가 있는데 이제 미세한 비말 같은 경우에는 또 좀 안 걸러질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 마스크 착용을 더 좀 꼼꼼히 해야 되는 부분이 좀 강조돼야 될 것 같고요. 이제 다만 우리가 이제 공기 감염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환기구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른 공간에 있는 사람들이 감염될 것인가? 그러니까 이제 이쪽 방과 이쪽 방 사이에 어떤 환기구가 있는데
그쪽 공기를 통해서 다른 방으로 감염될 수 있을까? 아니면 다른 층의 아파트로 감염될 수 있을까? 이렇게 네네. 보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공기 중으로 감염될 가능성은 아직까지는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네. 현재 기존의 방역 수칙을 잘 준수하시면 작은 비말로 인한 공기 감염을 예방하실 수 있겠습니다. 예. 어쨌든 그 비말이든 에어로졸이든 간에 마스크만 제대로 착용을 해도 이 감염 위험을 크게 낮출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12일부터 공적 마스크 제도가 폐지가 되죠. 이렇게 되면 이제 마스크 가격에도 변화가 있을지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아마 이제 식약처 판단은 이제 개인들, 특히 국민들이 어느 정도 마스크 부분에 대해서는 뭐 집에 많이 이제 보관도 하고요, 비축도 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네. 참 그간의 과정을 좀 돌아보면 정말 한때 마스크 대란이라고 불렸던 그런 사건도 있었는데 원래 코로나19 이전에 이제 KF90대 이상의 가격들은 좀 많이 대량 구매할 경우 개당 한 700원, 800원에도 구매가 가능했었고요. 이게 이제 코로나19가 처음 터지고 1월 이럴 때는 뭐 1,200원, 1,300원 하다가 이게 2월, 이제 3월, 4월 가면서 개당 2,000원을 돌파, 3,000원 돌파, 맞아요. 막 4,000원까지 갔던 뭐 그런 부분이 있들지 않았었습니까? 그래서 네. 이제 정부가 공적 마스크 제도라는 것을 했고요. 그동안에 쭉 국민들에게 이제 마스크들을 이제 판매해 왔는데 뭐 식약처의 이제 통계를 보면 1인 2매였다가 이제 최근에 1인 10매까지도 네네. 확산을 했는데 구매자 수와 구매량을 보니까 실질적으로 국민들이 어느 정도 마스크를 확보했다라는 것을 이제 파악을 한 겁니다. 가령 1인 10매라고 했는데 부족했다라고 하면 구매자들이 더 많이 늘어야 되잖아요. 예. 구매량도 더 많이 쌓아야 되고. 예. 그런데 오히려 1인 2매 때만큼보다도 구매자 수가 줄고 어느 정도 이 구매량도 일정 부분 유지되는 걸로 봐서 이제는 네. 12일부터는 공적 마스크 제도를 이제 폐지해도 되겠다라고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네. 가격이 그럼 뭐 13일부터 바로 옛날 가격으로 뚝 떨어질까? 조금 시간은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마 1,000원대 초반까지는 떨어졌다가 그리고 다시 차츰 수급에 따라서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이제 원래 상태로 돌아가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러운 예측도 해봅니다. 예. 자, 여러 가지로 이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가 무엇일지 두 분께 짧게 한 말씀씩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도 감염자가 될 수 있고 또 우리가 만나는 분들은 무증상 감염자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방역 수칙 준수하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네. 또 자기의 위치는 또 솔직하게 동선을 잘 얘기하시고 또 휴대폰에 어떤 위치 정보를 켜놔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평론가님께서는요. 네, 저도 좀 경제 외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네. 동선이나 이런 것을 좀 솔직하게, 왜냐하면 걸린 게 또 죄는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네. 때문에 이번 방문 판매업도 보면 정말 거짓말을 해서 이를 키우니까 이런 것들을 좀 그대로 보고하고 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동선을 솔직하게 방역 당국에 이제 공개를 함으로써 네. 역학조사에 좀 자발적으로 협조를 하는 것이 코로나19 어떤 감염 확산을 예방하는데 가장 중요한 일이 되겠다는 말씀을 두 분께서 공통적으로 해주셨어요. 자, 지금까지 김경우 서울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또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말씀 나눴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시고요.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